이제 교재 9페이지로 가보시죠. 세율의 특례로 가보네요. 요 세율의 특례 세율은 요 세율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좀 세율이 요 등기를 원인으로 할 때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지금 현재 세율이 현재는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취득세로 과세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이제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 등기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등록면허세 전에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 등록세를 폐지하면서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 그 등기분을 어디다 포함시켜 버렸는가요? 취득세에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취득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과거 취득세에 요거 메모하지 마세요. 메모해봤자 도움 안 돼요. 과거 취득세를 중과 기준 세율로 이름을 바꿨어요. 요게 중과 기준 세율이 2%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옛날에 등기분 등록세라는 게 있어요. 등록세라는 걸 더하는데 여기가 취득 등기, 취득과 관련된 등기에 대해서는 이제 요 부분을 등록세에서 취득과 관련된 등기를 이전에는 무슨 세로 돌려버렸는가? 취득세로. 이걸 두 개를 더해서 요 두 개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이걸 두 개를 더해서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요 중에서 등기분이 취득세로 들어오면서 등기분만 세금을 물리는 게 있고 등기분을 안 물리는 게 있어요. 그럼 과거에 이 등기분에 대한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취득세를 안 물렸던 규정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규정이 등기분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취득세로 들어와 버린 거죠. 또 옛날에 취득세는 물리고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안 물렸던 부분이 취득세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 둘 중에 하나가 X가 되는 규정이 생긴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세율을 요 세율을 특례세율이라고 그래요. 이건 특별한 사례가 있는 세율입니다. 그래서 특례세율이라고 그래요. 요런 걸 특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면 특례세율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등기분만 취득세로 과세를. 여기서 읽을 때 등기분만 과세한다 그러니까 등기분만 읽을 때 이렇게 읽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등기분만 과세라 그러니까 네 등록면허세로요 이래버려요.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등기분만 무슨 세로? 취득세로 과세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분만, 그래서 등기만 동그라미 쳤으니까 앞에 옛날에 있었던 취득세, 중과 기준세는 그대로 놔둬라. 그건 물리지 말아라. 그러면 전체 표준 세율 중에서 무슨 세율을 빼고 물려라? 중과 기준 세율을 빼고 물려라. 이렇게 가는 거죠. 표준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빼고 물려라. 그러면 등기분 과세 제외예요. 그러면 등기 빼고 세금 물릴 거예요. 그러면 등기 빼고 또 무슨 세로? 취득세로 물리는데 등기는 빼니까 예전부터 무슨 세만 물리겠다? 그렇죠. 중과 기준 세율로만 물리겠다. 그럼 이 중과 기준 세율로만 물리겠다 이 말은 등기를 포함해서 물리겠다, 등기는 빼고 물리겠다. 등기 빼고 물리겠다. 그런데 중과 기준 세율을 빼고 세금을 물리겠다 이 말은 물건값은 빼고 뭐에 대한 세금만 물린다? 등기분만 물린다요. 등기분만 물리면은 중과 기준 세율을 빼고 물려라. 등기는 제외하고 등기를 빼고 물려라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정리를 해 가시면 돼요. 그럼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익혀지셨으면 여기 안 나왔네.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을 교재 가지고 이제 볼게요. 교재에서 등기만 생각을 하세요. 등기가 동그라미 되는가 안 되는가만 용어를 읽으면서 이게 등기를 할 것 같은가 안 할 것 같은가를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환매 등기. 환매 등기 밑줄 그어보세요. 환매 등기. 그럼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 했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뭔 뜻인지를 잠깐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환매로 넘기면서 등기까지 상대방한테 넘겼어요. 그럼 환매 조건부라는 이야기는 상대방한테 팔아먹었는가요? 내가 다시 가져올 생각인가? 그러면 내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겨놨다가 그 물건을 다시 되찾아오면서 등기까지 포함해서 그랬으니까 줄 때도 등기를 넘어갔다가 가져올 때도 등기가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는 이 물건이 상대방한테 팔았다 가져오는가 내 물건을 가져오는가? 내 물건을 가져오니까 가져올 때는 2% 물건값에 대한 2%는 또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고 뭐에 대한 세금만 물린다? 등기만. 그러면 등기만 물리니까 2% 물린다 2% 빼고 물린다 빼고 이렇게 해석을 다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암기하려고 달라도 암기 못해요. 이거 등기만 딱 하는 순간 2% 빼야 되겠네. 잘했어 이제. 자, 두 번째 상속 동그라미 쳐보세요. 1가구 1주택이나 자격농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사망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등기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만 하는데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내 앞으로 등기하며 정부가 특별히 물건값 2% 안 받고 뭐만 받겠다? 등기분만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유물 분할이네요. 공유 분할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분할했으니까 분할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되고? 등기. 자기 이름으로 등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 그러면 2% 뺀다. 그 다음에 이제 벌채, 원목을 벌채했다. 그럼 통나무를 벌채했으니까 통나무에다 번호를 매겨야 된가 안 매겨야 된가? 매기는 거. 통나무에다 번호 매기는 게 그게 등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기.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물 이전. 이전에 대해서는 여기서 주의할 게 가액 증가 없음을 강조하셔야 돼요. 이전,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 건물을 지금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건물 한번 옮겨볼게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건물을 다른 장소로 이렇게 이전을 해요. 이전하면 이전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된가? 번지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이전 등기. 이전에 따른 등기를 해도 무슨 세를 내야 되니까? 취득세. 이전 등기도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대한 등기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가액 증가가 없으니까 물건값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고 뭐에 대한 세금만 물리고 등기분만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분할도 똑같죠. 재산분할도 그 물건은 옛날부터 내 것인가요? 지금부터 내 것인가요? 옛날부터 내 것이고 내 앞으로 지금 뭐만 하면 되니까 등기. 그럼 등기만 하면 되니까 등기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개주하고 수리했어요. 집 수리했네요. 집 수리. 집을 수리했으니까 등기를 새로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개주하고 수리했을 때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얼굴을 개주하고 수리했을 때는 이름을 꼭 바꾼다 안 바꿔도 된다? 안 바꿔도 되지요.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이때 얼른 고쳐야 돼요. 남들 모르게.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면 선글라스 쓰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까지는 괜찮은데 선글라스 딱 끄니까 바로 알아버리더라고요. 누가 혹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했어 그러더라고요. 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글라스 벗으니까 옛날 모습하고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개수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집 수리했다. 집 수리했다고 해서 등기를 새로 하는 건 아니에요. 등기를 안 해도 되고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만 내는가요? 등기값을 내는가? 취득세만. 그러면 등기 빼고 물리니까 중과 기준 세율로 물리겠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등기는 취득세 항목인가요? 등록면허세 항목이었는가?
변경 등기 앞에서 했잖아요. 첫 시간에. 변경 등기는 무슨 세로 가니까? 등록면허세로 가니까 여기서 취득세에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취득세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중과 기준 세율로만 과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임시로 내려보세요. 임시로 사용하는 물건이 있으면 임시로 쓰는 물건들을 등기해놓고 임시로 쓰겠는가요? 그냥 쓰다가 부셔버리겠는가? 쓰다 부셔버리겠죠. 그럼 등기 안 한다. 등기 안 하니까 중과 기준 세율로.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제 무덤이라는 게 나오면 무덤이라는 개념이 딱 나오는 순간 무덤은 취득세에서는 과세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과세하는데 무덤에 대해서는 사망자 이름으로 그 사망자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럼 등기할 필요 없다. 등기 없으니까 중과 기준 세율로 물린다. 아마 특례세율은 등기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으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고급 주택으로 가보죠. 올해 이제 법이 약간 개정이 됐는데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면적 같은 건 그렇게 뭐 이걸 면적으로 암기해서 시험 보라는 거 안 나와요. 이제 여기가 나와요. 주택 가격.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이 기준이라는 거 이걸 조심하세요. 시가 표준액이 얼마가 넘어야만 사치성의 주택이 되는 거고 9억 초과. 다 9억 초과예요. 9억을 초과하는데 중요한 게 시가 표준액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실지 취득 가격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급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적을 한번 볼게요. 단독 주택이었을 때 면적은 331 대략 100평을 초과하고 밑에 있는 땅은 662 땅은 200평을 초과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에스컬레이터는 9억이 넘어야 사치다, 안 넘어도 사치다. 안 넘어도 바로 사치예요.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 이 사람은 사치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넓은데 우리 아파트로 오시면 이사 오시면 간단해요. 우리 아파트 이사 오면 당신은 사치니까 오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245를 초과하면 사치하십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가시면 이제 납세 절차로 나올 거예요. 이 납세 절차에서는 이제 작년 시험에서는 상속을 여기 한 줄을 출제했어요. 상속을 출제했는데 내년부터는 증여가 바뀌어요. 올해까지만 이 내용을 쓰고 내년부터는 증여가 바뀌어요. 그럼 실무하실 때는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 신고하는 게 이제 바뀌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중개업을 하실 때는 바꾼 내용으로 공부를 나중에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취득세 납세 절차는 일반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60일이에요. 대신에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상속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상속은 달의 말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자, 여기까지 잡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주의할 게 여기를 주의를 해보세요.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 돈을 미리서 줘버렸어요. 그러면 허가받기 전에 돈을 먼저 줬더라면 돈 주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허가 떨어지면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신고 기한 이내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러면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할 생각이면은 그 등기 서류를 등기 관서에 뭐하는? 접수하는 날. 오늘 등기 서류를 접수한다. 그럼 오늘 접수할 때 그때 바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신고네요. 비과세에서 과세로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넘어가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시 며칠? 60일.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어요. 이제 60일 안에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되 앞에서 냈던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대로 놔둔다, 빼준다.
빼준다. 빼주죠. 이미 낸 세금은 빼주는데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포함해서 빼준다. 제외하고 빼준다. 제외하고 빼드리겠습니다. 그건 작년에 이미 출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몇 가지 한번 연습해보죠. 가산세는 작년 시험에서는 가산세가 어디가 나왔냐면 중가산세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중가산세가 나왔어요. 올해는 여기가 나올 거라 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가산세 한번 쭉 정리를 해봐요. 이것만 보고 하세요. 과소 신고했을 때는 10%, 부정 40%, 무신고 20%, 부정 40%. 요거는 기본이고 여기는 기본이고 법인들이 장부 작성 안 하면 몇 프로 가산세를 물린다? 10%.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아먹으면 80%. 여기서 신고 없이 이 말은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물건을 사올 때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을 때도 또 등기 않고 팔아먹었으니까 몇 번 잘못했다? 2번 주고 마땅하십니다. 한 번 죽일 때마다 몇 프로니까? 그래서 2개 더하니까 80%.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가산세하고 관련된 규정에서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를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어요, 이거. 근데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그럼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아먹었으니까 80% 물려야 되는데 단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았으니까 80% 물릴 필요 없다. 그러면 일반 가산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필요 없을지라도 각종 회원권에 대해서는 중가산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지목을 변경하거나 종류를 변경해서 그럼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럼 변경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았더라도 등기는 취득세 대상이다. 등록면허세 대상이다. 등록면허세 대상이니까 취득세, 가산세를 세게 물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도 일반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이미 여기하고 여기를 출제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지를 못해요. 여기를 못 내니까 법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몇 프로 물리는 거고 10% 물리겠습니다. 그걸 이주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법인들이 장부 작성 안 했을 때는 10%의 가산세를 물린다는 거 거기를 좀 봐주시면 돼요. 이제 면세점하고 관련된 것도 작년 시험에서 출제가 됐는데 면세점은 작년에 동그라미 2번이 출제됐어요. 면세점은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50만 원도 안 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그런데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는 몇 년 동안 거래한 것을 한 건의 거래로 잡아라. 1년 동안 거래를 한 건으로. 그게 작년 시험 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그럼 올해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연부 취득을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연부로 거래했을 때는 연부금 총액으로 50만 원 여부를 따져라. 매번 지급액으로 50만 원 여부를 따져라. 총액으로 판단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연부금 지급액이 아니에요.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면세점이 적용돼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50만 원도 안 되면 취득세를 물리지 못하니까 등기를 할 때는 세금을 안 받는다, 받는다. 무슨 세로 받는다? 그렇죠. 그때는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등기할 때는 등록 면허세로 넘겨서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비과세로 가보네요. 국가가 취득했네요. 우리나라 국가가 취득하면 비과세예요. 외국 정부가 취득했어요.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원칙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예요. 만약에 비과세란 이야기는 그 정부가 우리 정부를 때릴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너도 안 때릴 거란 이야기인가? 네가 안 때리면 나도 너에게 비과세. 네가 때리면 나도 과세. 네가 때리면 나도 과세. 그다음에 기부채납 뭐 물건을 구입해서 내가 정부에게 돈 받고 준다. 공짜로 줘버린다. 공짜로 주니까 원칙은 비과세. 근데 공짜로 주려다가 타인에게 매각을 했으니까 과세. 이제 주의할 게 여기에요. 무상사용권을 받아버렸네요. 무상사용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세 대상입니다. 무상 사용권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탁 재산으로 가버려요. 신탁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여기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수탁자가 신수탁자에게 서로 간에 움직이는 것은 전부 비과세.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요.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조합과 비조합원 간의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여기를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입니다. 조합에서 조합원에 그 지문이 거기에 방가로 3번에 두 번째 줄 약간 좀 진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신탁 재산의 취득 중에서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조합과 비조합원 간에 거래했을 때는 요거는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임시사용 건축물이네요.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은 1년도 안 되는 것은 비과세. 단 1년이 안 되더라도 사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1년을 초과하는 건 과세. 단 1년이 넘었더라도 임시로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등기하고 과세다, 등기 없이 과세다. 등기 없이 과세니까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매권 행사로 가보죠. 환매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내 물건을 넘겼다가 그 물건을 다시 가져오면서 내 앞으로 뭘 다시 하면 되니까, 등기하면 되니까 과세. 근데 과세는 과세인데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전체 표준 세율 중에서 무슨 세율을 빼고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환매를 할 때 국가하고 관련된, 여기서 이제 수용이라는 단어를 체크해 보세요. 수용. 두 번째 줄 중간에 수용. 국가한테 내 물건을 넘겼다가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게 있으면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국가한테 넘겼다가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의 개수가 낮네요. 집 수리, 우리 아파트 수리했을 때 9억이 안 된 집을 수리했을 때는 비과세. 9억이 넘는 집을 수리했을 때는 과세. 근데 9억이 안 되더라도 크게 고칠 때는 과세. 크게 고치는 건 과세예요. 특히 이거 조심하세요. 공동주택 9억이에요. 9억, 10억이 아니에요. 9억 이하의 주택을 개수해서 가액이 증가되더라도 9억이 안 된 집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가 다 끝나 이제. 자, 등록면허세로 가보죠. 등록면허세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등록이란 그랬어요. 그럼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물리는데? 등록면허세로 물리는데 물건을 취득해서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는 무슨 세로? 취득세.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니까 이거는 등록면허세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신 무슨 세로 부과하겠다? 등록면허세로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할 때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시켜줘요. 그럼 취득세를 면제하니까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으니까 대신 무슨 세를 물리겠다? 등록면허세를 물리겠습니다. 또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세관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기는 부과했는데 취득세를 과세했는데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한 거예요. 그럼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했으니까 등기를 포함해서 물렸다, 빼고 물렸다? 빼고 이미 취득세를 물려버렸으니까 이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취득세 대신 무슨 세로 물리겠다? 등록면허세로만 물리겠습니다. 이미 제척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제척기간이 끝났으니까 취득세
취득세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등기할 때는 취득세 물릴 수 없으니까 무슨 세로? 등록면허세로. 또 면세점에 해당하며 금액이 5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물리겠다? 등록면허세로 물리겠습니다. 이제 주로 문제 나오는 게 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를 내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시험에서는 여기를 냈어요. 3번. 3번을 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마 1번을 낼 확률이 클 거예요.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 무슨 세로 물리겠다? 등록면허세로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납세 의무자로 가보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등기 등록을 하는 자요. 그러면 서류상에다 등기부상에다가 무엇을 기록한 자라? 이름 쓴 사람 그러면 돼요. 그 두 번째 줄 나왔죠. 등록을 하는 자 이 말은 등기부상에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안 보고 연습하세요. 자, 저당권 설정은 누가? 저당권자. 지역권 설정은?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경매 신청 등기? 경매 신청권자? 아니죠. 그래서 경매 신청은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 저당권 말소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채무자 또는 현재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그냥 무조건 모르겠다 그러면 설정자 다 빼버리고 그냥 대답하면 돼요. 설정 빼고 뒤에다 자자만 딱 붙여버리면 돼요. 그런 거.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참고만 하세요.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기부상에 이름을 이미 쓴 상태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미 냈던 세금은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그럼 끝에만 보면 돼요. 환급 없다. 절대 환급은 없습니다. 이제 과세 표준으로 가보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볼게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는가? 등록 당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등록 당시의 신고 가액입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를 취득 당시라고 내놨어요. 이거 순간 놓쳐버리네요. 취득세에서는 취득 당시, 등록면허세에서는 등록 당시. 등록 당시에 내가 신고한 가액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만약에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할 때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채권 금액이 없으면 그 금액을 대신할 수 있는 걸 갖다 쓰면 돼요. 그럼 대신할 수 있는 뭘 갖다 쓸까요? 그랬더니 뭐 이상한 걸 써놨네요. 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갖다 쓰면 돼요. 이건 그냥 일일이 지문을 막 외우려 하지 마시고 채권 금액이 없으면 세금을 안 받는다? 받는다? 받는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받는다? 그러면 돼요. 채권 금액을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나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빨이 없으면 뭘로 한다? 잇몸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 금액을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은 여기에요. 자, 이것도 안 보고 하세요. 자, 교재 안 보고 연습을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이 땅이니까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가등기는 일반적인 경우는 부동산 가액. 만약에 담보에 대한 가등기라면 채권 금액. 그래서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전세권은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임차권에 대해서는 월 임대차 금액을,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세율로 가보네요. 등록면허세 세율에서는 작년 시험에서는 뭐가 출제됐냐면 이 등록면허세 세율도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50%. 작년 시험은 60%라고 나왔어요. 60% 범위 내에서 가감하면 틀린 거예요. 50%가 맞는 거예요. 자, 세율은 여기 4개는 기본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0.8, 유상이전 2%, 상속이전 0.8, 증여이전 4개 암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안 되면 이거라도 암기하세요. 2개요. 상속 0.8, 증여 1.5. 상속으로 그러면 0.8, 증여 1.5. 이 4개 세율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은 여기를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언제나 등록면허세 세율 문제가 나오면 세율이 함정이 아니라 과세 표준이 함정이니까 세율만 보고 풀나가지 마시고 과세 표준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과세 표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의 0.2. 부동산 가액이라는 게 맞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당권은 채권 금액의 0.2.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0.2.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0.2.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0.2. 과세 표준을 정확히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를 안 읽고 세율만 보다가 세율을 맞았네? 그리고 앞에가 과세 표준이 잘못된 지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과세 표준하고 세율하고 연결해서 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가보죠. 납세지는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하고 여기를 묶어서 한 줄로 출제했어요.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는 그 부동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만약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여기를 낼 거죠. 하나의 등록에 대해서 여러 군데, 하나의 등록에 대해서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에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잘 모르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등록 관청 소재지입니다. 그럼 납세지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신고납부. 신고납부에서는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 하나 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줄이 출제됐어요. 작년에는. 그럼 이제 이게 나왔으면 이건 30회, 30일에 연속 2번 출제했어요. 여기는. 그럼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으로 등기하고 세금을 내는가 하기 전에 내는가? 하기 전.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근데 신고는 안 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돈만 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라, 신고 안 한 걸로 봐라. 신고하고 납부로 보니까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둘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둘 다 안 나와요. 둘 다요? 둘 다 안 나와요. 무신고 가산세도 안 나오고 과소신고 가산세 둘 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비과세에서 과세로,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그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똑같이 취득세와 같아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되 이미 낸 게 있으면 빼줘라. 이미 낸 거 빼줘라. 가산세는 포함해서 빼라, 제외하고 빼라. 제외하고 빼라. 다 끝났어 이제. 이제 비과세로 가보죠. 등록면허세는 국가가 등기부상에 이름을 쓰면 비과세. 외국 정부가 이름을 쓰면 비과세. 외국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 물리면 우리도 과세. 안 물리면 비과세. 이제 법원의 촉탁. 법원이 특별히 부탁해서 등기하는 것은 비과세. 근데 시험 볼 때는 여기만 시험에 나와요. 여기에요. 법인의 자본금, 그 밑줄 그어줬어요.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바뀌었으면 등기부상의 숫자를 바꿔야 되는가 안 바꿔야 되는가? 바꿔야 되는데 정부가 공짜로 해준다, 돈 받고 해준다? 돈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가? 정부가 일괄로 바꿔주는가? 정부가 일괄로 바꿔주니까 비과세.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비과세. 묘지도 비과세. 묘지 딱 나오는 순간 아 묘지는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다. 예. 그럼 끝났네요. 등록면허세는 30분도 안 걸리네요. 그런데 작년에 시험에 등록면허세가 2문제씩이나 나왔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아주 쉬웠다는 이야기예요. 2문제는. 올해도 2개 내주면 너무 쉬울 거예요. 이제 재산세로 가봐요. 재산세는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1번 재산세 과세 대상물 이쪽에서 1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5가지인데 여기에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2가지 있었죠. 차량과 기계. 차량과 기계. 차량하고 기계는 재산세 대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이 물건들을 판단할 때는 이걸 판정을 할 때는 공부상에 따라라 사실에 따라라. 사실에 따라라.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달랐을 때는 사실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자, 이제 판단해 볼게요. 토지는 그 사람이 가진 토지는 합산과세로 합산해서 고지서는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고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습니다. 건축물은 개별과세, 주택도 개별과세. 그럼 개별과세는 한 장의 고지서다, 각각의 고지서다. 각각의 고지서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의할 게 주택이에요. 자, 이제 주택. 주택은 이제 주택만 이것만 딱 잡아버리면 돼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있으면 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더해서 재산세를 물리겠다.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재산세를 물리겠다. 더해서. 이게 주택이라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더해가지고 주택분으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럼 건물 주인하고 땅의 주인이 다르면 소유자가 다르면 그때는 하나로 묶어서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시험 문제는 바로 그게 시험 문제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달라도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구분하여 계산해라? 합산하여 계산해라?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다. 물건. 그래서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그랬어요. 주택별로 과세하니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더해서 전체를 합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그 계산된 세금을 다시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건물 주인하고 토지 주인에게 고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작년 시험은 뭐였냐면 여기에서 요거 한 줄, 그 다음에 여기 땅 면적 요거 2줄, 이렇게 2줄을 출제됐어요.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로 봐서 과세다, 주택으로 봐서 과세다. 주택으로 봐서.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건축물로 봐서 과세다, 주택으로 봐서 과세다. 주택으로요. 그래서 건축물에서는 이 건축물 이 속에는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칸을 봐보세요. 두 번째 칸의 주의사항을 봐보세요. 주택용 건물은 제외합니다. 그게 작년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서 또 주의사항 봐보세요. 경계 표시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몇 배를 부속된 토지로 잡고 10배를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20배입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20배가 아니라 10배. 10배예요. 그건 작년에 이미 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토지를 이제 생각해 보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요거는 토지로 봐서 과세를 시켜라, 주택으로 봐서 과세라. 주택으로 봐서 과세하니까 이 토지 속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한다. 단 주거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적공부상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포함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겸용주택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겸용주택은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이 나오면 이제 문제 풀 때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은 1구하고 1동으로 나눌 건데 1구는 면적 크기를 비교해라,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해라. 비교하니까 몇 프로라는 퍼센트가 50%라는 퍼센트가 나오면 1구. 1동은 이미 구에서 면적 크기 비교가 끝났으니까 1동에서는 또 다시 크기 비교할 필요 없다. 자, 그럼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가 넘었다. 그러면 그 한 칸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가 넘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50%도 안 됐다. 주택이 50%가 안 됐다. 그럼 전부 상가다. 주택만 주택이다. 그때는 주택만 주택이 됩니다. 이제 1동이 겸용되는 1동이 겸용이 됐을 때는 면적 크기 비교하지 않으니까 전체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구하고 1동이 나왔을 때 면적 크기를 비교하는가 안 하는가 요 생각만 하고 이건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문제는 거기에 4번에 다가구 주택 여기를 출제할 확률이 커요. 다가구를. 이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를 한번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이런 걸 비교가 안 돼가지고 자꾸 세금마다 다가구는 세마다 어떻게 달라요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재산세에서 다가구는 원칙은 다가구는 한 개 집으로 보는가 여러 개 집으로 보는가? 한 개. 원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그런데 재산세는 이 과세 대상물을 판단할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라, 공부상 현황에 따라라. 사실상이라니까. 그래서 1가구가 독립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전체 한 집을 독립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따로따로 칸을 나눠서 생활하고 있으면은 전체를 한 집으로 잡아라, 각각을 집으로 잡아라. 각각을 집으로 잡아라. 한 칸 한 칸을 집으로 잡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도 사실 판단이니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려버리면 집은 몇 개로 팔았다? 한 개로 팔았어요.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주택 임대소득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몇 개의 주택을 임대한 걸로 봐라.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한 걸로 봐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각각으로 봐줘라. 종합부동산세를 판단할 때는 다가구를 각각으로 판단해라. 한 집으로 판단해라. 한 집. 종부세만 한 집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는 다가구 가지고 하나 집 가진 걸로 봐주는 거예요. 한 집 1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여기서 시험에서는 여기를 출제했어요. 양도소득세에서. 어떻게 출제했냐면 고가주택을 가지고 출제했어요. 양도소득세에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을 때는 전체를 묶어서 한 집으로 잡아라, 나눠서 집으로 잡아라.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집이니까 전체 가격이 얼마가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잡으면 되겠는가요? 9억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여기가. 그럼 올해는 이쪽이죠. 재산세 같은 경우. 그래서 재산세는 이제 여러 집이 한 건물 속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도
가구별로 따로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칸이 나눠져 있으면은 전체를 한 집으로 잡아라. 한 칸 한 칸을 집으로 잡아라. 한 칸 한 칸을 집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요. 이제 토지 과세 구분으로 가보죠. 작년에는 토지 과세 구분에서 딱 한 줄 출제했어요. 딱 한 줄. 한 줄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모든 토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를 묶어서 이름을 종합합산과세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 토지 중에서 일반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를 소유자별로 묶어서 과세하는 것을 별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이제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땅이 있어요.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땅은 저율분리과세예요. 사치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구분인가요? 주택에 대한 구분인가요? 토지. 그래서 작년 문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구분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종합, 별도, 분리로 구분하는 것은 주택이 아니라 누구만? 토지만. 이제 그걸 출제했으면 올해는 이제 출제할 때 이 지문을 살짝 틀어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분리과세 중에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이 중에서 이것만 이런 과세예요 하고 열거되어 있는 것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요거는 열거돼 있어요. 근데 종합합산은 열거 안 됐죠. 그러면 종합은 열거 안 됐으니까 종합합산 토지를 찾으려면 전체 그 사람이 가진 땅 중에서 무엇과 무엇을 빼버리면 종합이 나오겠는가요? 별도와 분리. 이 두 개를 쏙 빼버리면 나머지가 종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와 분리를 뺀 나머지를 종합합산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 두 번째 가보죠. 저율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 먼저 이제 농지부터 가보죠. 농지가 분리 과세 적용을 받을 때 분리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밑줄이 3개가 그어져 있을 거예요. 개인이 소유하셔야 돼요. 또 도시 밖에서 소유하고 또 경자 실제 영농에 사용을 해야 돼요. 경작에 사용을 해야 돼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도시 밖에서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무슨 과세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분리과세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개인들이 도시 밖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분리과세가 아니니까 종합합산 과세. 근데 그러면 도시 밖에 있어야만 분리과세인데 도시 안에 있는 것은 원칙은 종합합산 과세. 그럼 시험 문제는 예외 규정이니까 여기를 내는 거예요. 도시 안에 농지가 있더라도 개발 제한이나 녹지 지역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하죠.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린 게 누가 개발을 못하게 막아놨는가? 국가가 막았잖아요. 국가가 개발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 지역에서 실제로 농사 짓고 있으면 세금을 더 물린다, 깎아준다. 그래서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원래대로 종합합산 과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이나 녹지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이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그럼 우리 농지 중에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법인과 개인 중에 누구였을 때만 그랬는가? 개인. 그런데 법인이니까 법인들이 원칙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농업법인이 소유한다. 여기서 농업법인을 농민으로 해석해버리면 돼요. 농사 짓고 있는 개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농업법인을 농민으로 해석해버리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농민들이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종합합산과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게 공급할 목적이다. 농가에게 공급했으니까 분리과세.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헷갈리거든요.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여기서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 말은 경작해서 본인들이 소비했다. 본인들이 직접 경작해서 본인들이 소비했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법인이 매립이나 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법인일지라도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종합합산과세. 종중 조상 땅이면 분리과세. 무조건 조상 땅은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해버리시면 돼요.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공장의 용지라고 나올 거예요. 이 공장도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지 생산을 못하고 있는지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이 군지역, 지방에서 입지 기준 면적이라는 게 생산활동,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어요. 군 지역이고 입지 기준 면적 이내요 이 말은 거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분리과세예요.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너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하는 것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산업이나 공업지역이네요. 산업이나 공업지역에는 생산하려고 만든 지역인가 생산 못하게 하는 지역인가? 하려고. 그럼 생산하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못하고 있으면 종합합산과세.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이 지역은 생산하게 해야 된가 못하게 막아줘야 된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냥 세금을 많이 물리면 안 되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이 공장을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간주해버려요. 공장 땅이 아니라 상가 땅으로 봐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상가 땅으로 봐가지고 기준까지는 별도 합산과세로 가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종합합산과세로 갑니다. 여기서는 주의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공장으로 생산하는 지역인지 아닌 지역인지를 이걸 구별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생산에 쓰는 지역이다, 생산에 쓰지 못하는 지역이다, 이거 구분해 놓으시고 이제 산업이나 공업지역에서 생산하면 분리. 만약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공장으로 해석해라, 상가로 해석해라. 상가니까 기준까지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이제 별도합산으로 가보죠. 별도합산 토지는 일반 상가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별도합산,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합산과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 공장, 나왔네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이걸 공장으로 봐라, 상가로 봐라. 상가니까 기준까지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 이제 자동차하고 관련된 거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많이 나와요. 자동차와 관련이 되는 게 나오면 무조건 별도. 그중에서 자동차 중에서도 무엇만 예외로? 터미널로 사용하는 토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 이외에 이제 또 몇 가지만 이제 봐볼게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봐볼래요? 자동차 관련 토지는 가로를 잘 보세요. 가로에. 자동차 관련 토지 중에서 터미널용 토지만 제외해라. 그러면 터미널로 가는 건 무슨 과세로 가니까? 분리과세로 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차고용 토지 나왔는데 자동차라고 나오면은 반드시 뭐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터미널이 있는가. 터미널 없으면 별도 합산과세. 그다음 동그라미 5번은 요건 2년 전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6월 1일 날, 그래서 6월 1일 현재 건물이 멸실이 되고 없어요. 자, 이미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이 없어졌으면
건물번에 대한 재산세는 물릴 수 있는가 못 물리는가? 못 물려요. 없으니까 못 물려요. 그런데 건물이 있을 때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무슨 과세로 갈 수 있는데? 별도로 갈 수 있죠. 그런데 건물이 철거됐다고 해서 바로 종합으로 보내버리면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너무 많이 물리니까 이제 항의를 해서 이걸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미 철거됐더라도 6월 1일부터 역산해서 몇 개월 전에 철거됐으면 6개월 전에 철거됐으면 건물이 없는 땅으로 봐라, 있는 땅으로 봐라. 있는 땅. 땅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하는 거지. 건물에 대한 세금 계산 아니에요? 여기서 건물이 멸실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 건물이 5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나올 때 아직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부셔버렸으니까 건물 땅으로 봐서 재산세가 나온다, 나대지로 봐서 재산세가 나온다. 그렇죠. 건물 땅으로 봐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6개월이 채 안 됐으니까 건물이 없더라도 건물이 있는 걸로 보고 별도 또는 종합 이 과세 여부를 따지시면 돼요. 이제 번갈아 2번 가보죠. 2번에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2%도 안 돼요. 그러면 건물 가액이 땅 가격의 2%도 안 돼도 건물은 없다, 있다? 있어. 건물은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너무 건물 가격이 미세하니까 바닥까지만 별도로 가자.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종합으로 이렇게 처리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다음 이제 뭐가 건물이네요? 허가받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럼 건물이 있긴 있는데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정부가 이 건물은 허가 안 받았으니까 건물로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줘요. 건물로 안 봐주니까 건물 땅으로 해석해라, 나대지로 해석해라. 나대지로 해석했으니까 먼저 나대지니까 무조건 뭘로 가고? 종합합산 토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3번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가봐요. 납세 의무자는 몇 줄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상당히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잘 안 봐서 많이 틀리시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 1일 날 그 물건의 주인이 세금을 낸다. 그 물건의 실제 주인이 낸다. 만약에 실제 주인이 확인이 안 되면 공부상 주인이 낸다. 공부상의 주인도 확인이 안 되면 사용한 사람이 낸다. 순차적으로 딱 생각하세요. 실제 주인이 있으면 실제 주인이 내고 실제 주인이 확인이 안 되면 공부상의 주인으로 가고 공부상의 주인도 모르겠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순서를 잘 택하셔야 돼요. 그걸. 거기에서 많이 실수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재산세는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요. 그러면 5월 25일 날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6월 1일 날 소유자는 양수인이 되겠죠. 6월 25일 날 양도 양수가 있으면 6월 1일의 소유자는 양도인이 되는 거예요. 6월 1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을 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법으로 정했을 때는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날짜 관계로 해서 먼저 익혀주셔야 돼요. 꼭 익힐 때는 요것부터 생각하세요. 6월 1일 날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6월 1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는가 안 움직였는가를 꼭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이에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지분별로 계산해라, 전체로 계산해라. 누가 지분별로요? 전체로 계산. 총 세금을 계산해요. 전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지분별로 쪼개주는 거예요.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율로 나누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나누고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그 지분 권자를 납세 의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분 권자로 가는 게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지분대로 나눠가지고 그 지분 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소유자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하니까 여기도 총세액을 계산해라. 여기서는 주의할게요. 총세금을 계산해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에게 나눠줄 때 무엇의 비율로 나눠주고? 여기는 시가표준액이에요. 그죠?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비율로 나눠서 건물 주인에게 세금을 물린다, 땅 주인에게 물린다. 각각에게. 그래서 그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신고를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겠네요. 그런데 공부상의 소유자는 아는가 모르는가? 알죠. 아는데 이 사람이 신고 안 해서 실제 주인을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로 가겠습니다. 또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 소유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물건의 실제 주인은 누군데? 종중인데 이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종중 거라는 걸 정부가 모르니까 누구에게? 공부상 소유자에게 가겠습니다. 모르니까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속이 개시돼.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취득세가 아니라 이제 재산세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재산세.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한 상속인에게 물려요. 또 이 물건은 내가 세금을 낼 거예요 하고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물려요.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목을 해버려요. 지목하는데 그 사람을 주된 상속인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요. 그러면 지목을 할 때 1번 순위, 2번 순위 순서로 가는 거예요. 1순위는 지분율이 가장 큰 자. 2번 순위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뭐 돼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렇죠. 등기가 됐는가를 확인하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신고가 됐는가를 확인하고 그래도 안 돼 있으면 정부가 지정한 주된 상속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국가, 연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상. 국가의 물건을 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나 등록이 되었어요. 이거 올해 개정된 거예요. 수탁자 명의로 등록이 됐으면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수탁자가 아니에요.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했을 때는 사업 시행자.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사실 소유자 안다 모른다. 공부상 소유자 모른다.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 이렇게 순서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용자하고 실제 주인이 둘이가 있으면 누구에게 물린다? 실제 주인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물린다? 공부상 소유자가 먼저예요. 그래서 사실 공부 없으면 사용자, 이렇게 순서를 딱 잡아가셔야 돼요.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왔네. 그럼 이때는 수입하는 자에게 세금을 물리시면 돼요. 납세의무자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딱 지문 나오면 한 줄이나 두 줄, 어떨 때는 한 문제가 나오면 이건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많이 틀리시는 게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하고 사실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하고 착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럼 사실 소유자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로 누구 찾으면 된가요? 그렇죠. 공부상 소유자 찾으면 돼요. 그런데 공부상의 소유자도 확인이 안 되면 사용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 세율,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나머지 시간은 지금부터 1시간 정도 뒤부터 수업을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공지할 때 보니까 1시 30분까지만 한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1시 30분까지만 하고 끝낼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내용은 한 5시나 돼야 끝나요. 5시 정도 돼야.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오늘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쉬었다가 그러니까 오전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기분 좋은가요? 기분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또 안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또 한번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것도 김포중앙 유튜브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1시간 쉬었다가 2시부터 수업을 시작할 테니까요. 2시에 다시 강의 들으실로 이제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이제 1시간 쉬었다 진행을 하죠.